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나폴리와의 16강 2차전,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 자주 보여줬던 그리즈만, 수아레즈, 메시를 활용한 전형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즈만 대신 비달을 투입해서 4-4-2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왼쪽에는 비달, 오른쪽에는 측면 수비수로도 뛸 수 있는 세르지를 투입해서 좌우 측면 수비를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즈만을 활용한 4-3-1-2 전형은 측면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이 데이비스와 키미, 페리시치와 그나브리처럼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측면에 2명의 선수를 배치해서 측면 공격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앙 미드필더가 2명으로 줄어든 상태, 그리고 수아레즈와 메시가 중원 싸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러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동력이 부족한 부스케츠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만 보면 수비라인 앞공간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파바르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키미히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장했고, 키미히가 측면 수비수로 기용되는 상황에서 4-3-3 전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밀러를 앞선에 배치하는 4-2-3-1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은 바르셀로나가 볼을 전개하면서 올라올 때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보다 기동력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 공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오는 데 집중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위해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이에른 뮌헨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두 팀이 모두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앙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위해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이에른 뮌헨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두 팀이 모두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앙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빼앗아냈을 때, 반대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소유하는 데 성공했을 때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은 서로의 수비 뒷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전개하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동력이 뛰어난 바이에른 뮌헨이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유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경기 초반에는 바르셀로나도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라서 중원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이겨내고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바르셀로나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알바, 오른쪽에서는 세메도 정도를 제외하면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이번 경기에서 기록한 2골 모두 알바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바를 활용한 공격 패턴은 충분히 위협적이었지만 반대로 알바를 제외하면 마땅한 공격 패턴이 부족해 보였는데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좁은 공간에서 볼 경합 상황을 확실하게 우위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볼을 빼앗겼고, 바이에른 뮌헨은 볼을 빼앗은 이후에 그나브리, 페리시치, 레반도프스키, 고레츠카, 데이비스처럼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되는 바이에른 뮌헨의 패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을 제외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경기 기록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점유율이나 패스 횟수를 보면 두 팀이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기를 했고,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파이널 서드, 쉽게 말하면 공격 지역으로 보내주는 패스의 숫자는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달려나갈 선수가 없어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볼을 잡았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많아서 확실하게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두 팀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공격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팀의 승부를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바르셀로나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두 팀의 기동력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는 테어 슈테겐을 시작으로 후방 빌드업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이에른 뮌헨은 테어 슈테겐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테어 슈테겐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을 수 없도록 바르셀로나의 필드 플레이어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두 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통 테어 슈테겐처럼 훌륭한 킥력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를 보유한 팀들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상대팀을 자신의 진영으로 유인해놓고 골키퍼의 정확한 롱패스에 맞춰서 한 번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골키퍼의 정확한 롱패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도 섣불리 수비라인을 전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가줄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테어슈테겐 입장에서는 전방에 있는 수아레즈나 메시가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의 머리를 향해서 볼을 보내줄 수도 없었고, 따라서 테어슈테겐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수비수나 미드필더에게 짧은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체력과 기동력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따돌리고 테어슈테겐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어야 했는데,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못하면서 테어슈테겐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제대로 볼을 받아낼 수가 없었고, 결국 테어슈테겐의 패스가 차단당하면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실점한 대부분의 상황이 수비라인에서 볼을 전개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기록을 봐도 테어슈테겐은 이번 경기 전까지 패스 성공률이 83%, 특히 하프라인 밑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9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패스 성공률을 자랑하는 골키퍼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71%로 평소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테어슈테겐의 패스가 평소보다는 부정확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테어슈테겐의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까지 경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발생했던 기동력의 차이는 두 팀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볼을 소유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밀러와 고레츠카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을 전개할 때 밀러와 고레츠카가 바르셀로나의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로 움직였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는 두 선수의 움직임을 제대로 방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압박에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라서 수비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볼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티아고를 거쳐서 전방으로 볼이 전개되기도 하고, 티아고가 수비라인으로 내려오면서 보아탱이 전진하거나 반대편에 있는 알라바가 전진하면서 유연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전술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나 쉽게 전방으로 볼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메시와 수아레즈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서 보아탱이 여유롭게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에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용이나 부스케츠가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했는데, 이때 수비라인 앞에 있는 고레츠카나 밀러를 놓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더용과 부스케츠가 후방에서는 고레츠카와 밀러, 전방에서는 티아고와 보아탱, 알라바를 모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중원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을 방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더군다나 기동력에 문제가 있는 부스케츠가 너무 넓은 공간을 담당하고 있어서 수비라인 앞에서 밀러나 고레츠카를 너무나 쉽게 놓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르셀로나가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밀러와 고레츠카에게 계속해서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 두 선수를 거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거나 밀러나 고레츠카가 직접 득점을 노리는 상황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결국 중원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바르셀로나가 8대2라는 큰 점수 차이로 패배했던 이유였는데요. 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을 몇 시즌 동안 방치했던 바르셀로나가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것은 그동안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 쌓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자신들이 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